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한 첫째는 무역정책이라고 하는 단순한 유물론적 교환의 물건에 대한 정책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끌고 갔지만 사고는 엉뚱한 데서 빵 터져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자율이 치솟고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관세 인상이 모두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급등이 미국 달러 채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춰지게 됐고,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취해야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자켓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즌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대충 짐작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5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화책을 쓰고 있고, 유화책을 쓴다고 하지만 이전 저희 채널에서 첫 라운드는 한 10대 9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중 간의 관계만 놓고 보면 점수차에서 한 1점 정도 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 삼성경제연구소의 부사장으로 계셨고, 삼성 서울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셨던 윤순봉 사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이 하고 계시는 유튜브가 윤순봉 서재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이 이 삼성 서울병원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최근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4년 동안 전 세계 고지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 지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족 간에 시족 간에 그다음 국가 간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저들 역사를 쭉 이제 반추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순봉 사장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알맹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인용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최근 윤순봉 사장이 외부에서 했던 강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좀 권해보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한 1시간 11분짜리 동영상인데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쭉 들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은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 그러니까 경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중국 쪽 전략과 미국 쪽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분들은 그런 생각해 주셨어요. 미국에게 조금 더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친미파인가? 또 중국에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중파인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젊은 세대 분들은 저 사람 박쥐다, 회색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전이라는 말씀을 앞에 제가 서두를 꺼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미파도 아니고 친중파도 아니고 저는 친한파입니다. 친대한민국파입니다. 그리고 친삼성이고요, 친현대고, 친LG고, 친한국기업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중국에도 양계초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계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계초라는 사람 이름을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중국 역사를 읽다가 오늘 윤순봉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양계초라는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제 조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카모토 료마도 될 수가 없고 또 중국의 양계초도 될 수가 없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곽수정이가 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느냐, 어스얼라이언스에서 힘들게 운영도 해주시고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하는 감사한 점도 있지만, 제가 하는 목적은
친한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대한민국파기 때문에. 그러면 친대한민국파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인류 문명사도 그렇고 경영학에서 이제 흔히 그 소비자 행동론 분석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의 정의를 만들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제 뭐 확정 편향력 바이어스 왜곡 뭐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아까 윤순봉 사장이 고대 지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양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양은 평안남도 평양, 북한의 서울. 고대에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평양은 거기였을 것이다. 국사책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중국의 예를 들어서 뭐 1500년도 지도, 1600년도 지도, 1400년도 지도 또는 뭐 600년, 700년 전 지도들을 다 뒤져보니까 평양의 위치가 고조선의 위치가 BC 몇 년이죠? 기원전 한 109년 정도 되는 위치가 지금으로 치면 북경에서부터 약 한 300km, 400km 떨어진 북쪽에 있었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평양이 지금 평안남도 평양에 있으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삼국시대 이야기 나오고 고려 발해 부여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평양은 평양이지 지금의 평양이지 다른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혁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친대한민국파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르짖는 경제제국주의입니다. 경제제국주의라 그러니까 총칼을 앞세워서 막 나가자 이게 아니고요. 한번 딱 믿어버리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미국을 분석하고 중국을 분석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로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로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영토적인 범위라든지 경제 영토를 말씀드리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토의 범위를 과거 고조선의 크기, 발해의 크기, 그리고 우리 고구려의 크기로 영토 회복의 의미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의미를 이해를 해주시면 곽수정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에는 규모가 존재하고 범위가 존재하고 밀도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글로벌 질서를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서냉전 체제라고 하는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3억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지고 거기서 생산해내는 엄청난 양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미국이 발행하는 화폐가 전 세계가 교역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교역하는 결제통화로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맨날 남의 뒷골리만 따라다녀가지고는 생존할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요즘 근대 정치 외교사는 과거에 뭐 호랑이, 늑대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은 여우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카모토 료마의 아주 그 하급 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분의 이탈과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양계초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 외교사가 만들어지는 수놈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중국의 정치사상사의 기초를 바꿔버린 그런 이제 변화가 존재를 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 과연 어떤 우리는 고대사에서 중세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밑에서 존재하는 남북이 갈라진 DMZ 155마일로 갇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나라냐. 아니다. 근데 윤순봉 사장 말씀은 그래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하상주 시대 중국 하상주 시대 이후로 주변 국가들 가운데 한 수백 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제 소멸을 했다는 거죠. 생하고 멸하고 했는데 살아남은 나라가 4나라 정도래요. 한국, 몽골, 베트남, 일본 요 4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해도 망했고요. 망했었잖아요.
고구려도 멸망했었잖아요. 고려도 멸망했었죠. 조선도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원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경제와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서 그렇습니다. 원나라 같은 경우에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원나라는 대부분 침범해서 장악한 나라는 다 자기의 복속 국가로 만들고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서 칸의 국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아시아가 다 키르기스탄, 타자크스탄 칸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탄자를 붙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위의 나라 이런 식으로 칭호를 붙였는데 왜 그랬을까? 뭐 그건 역사학자들이 아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근데 망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국가가 왜 망했는가를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면 외세의 침입으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했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침범했던 수나라, 수양제, 당태종 모두가 와서 나중에 쫓겨나면서 그 제국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대한민국은 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고려 이런 그 왕국이 망한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제가 배신을 했거나 아들이 배신을 했거나 친족 중에서 누가 당나라로 가가지고 배신을 했거나 즉 내부 갈등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운의 카르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면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떤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김운 씨가 어떤 글을 썼냐면 문장 중에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먼저 그 균열이 일어났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외세가 침입했을 때 망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려면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1 정신, 3.1 운동 정신, 4.19 정신, 5.18 광주 정신 모든 것이 다 담겨도 좋은데 그거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의 역사는 담겨질 필요가 있다. 근데 건드려야 돼요. 누구를 건드려야 되냐면 중국을 건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의 영토는 동북 삼성을 비롯해서 이런 땅이었다. 지금 북경 이북의 땅까지 우리의 땅이었다.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홍산 문명이 사실은 중국의 황하 문명과는 전혀 색다른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문화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걸 가지고 와 드디어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4,000년 내지 3,0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황하 문명은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 딱 나오면서 이걸 갖다 붙여버리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놔두면 우리의 그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치라는 문제와 철학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가서 마치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제가 황국을 환자할 때 박다다무 환자하고 나라 국자를 그 일본의 역사학자가 바꿔버리거든요. 입구자 안에 임금왕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큰 대자로 살짝 변조를 해가지고 인자를 만들어버린다. 원인인 할 때 인. 그래서 환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조작을 했듯이 여러분께서 그 윤순봉 서재의 유튜브를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웅비하기 위함이지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바운더리 안에서 22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진 이 자그마한 영토마저도 반동간이가 나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남한의 어떤 위상을 살리자라고 하는 방송은 하기가 싫다. 우리가 미국을 알기 위한 것은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할 것인데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서 토몬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찾고 또 압루라고 하는 땅, 야루라고 만주말로 번역이 되는 발음이 되는 그 압록강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제국주의적 전략을 가져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 삼성이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 몽골이 연결이 되잖아요. 저의 꿈입니다. 2050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시진핑 주석도 중국 몽을 꾸니까 곽수정 몽도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곽수정 몽은
2050년이 넘어서 몽골, 흑룡강, 길림, 요령, 북한, 남한이 연결이 되는 연방국가 또는 연합국가의 형태도 우리가 한번 비전을 가져보는 것은 헛된 꿈일까라는 질문을 거꾸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나라의 경제와 규모를 크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계초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요 읽어 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우리가 왜 경제를 해야 되고 왜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고 미국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되는지의 이유를 지금 양계초의 말로 제가 대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계초의 말 인용입니다. 예전에 타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무력으로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부드러운 말과 교묘한 수작으로 멸망을 시킨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의 멸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진행이 된다. 예전에는 멸망의 위협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지금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알고 대비하게 만들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친밀하게 여기고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들다. 문화적인 측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예전의 멸국자는 호랑이와 이리와 같았지만 물어 뜯어야 되잖아요. 침략하고. 지금의 멸국자는 여우와 같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우리 국가 대한민국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질까? 뭐 북한이 연평도에 포위하듯이 막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도 무너지는 방법이 하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를 갖다가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서서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몇 가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어떤 내용들이 서로 뭐라 그럴까요? 밀고 밀리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석학들과 학자들과 자문위원들과 싱크탱크들이 워싱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역 관세라고 하는 것을 던졌을 때 자기 자국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화에 어떤 위상의 마이너스가 올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엄청난 실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니까 또는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옮긴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편다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후폭풍 내지는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만 툭 던져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책 하나로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많은 대선 주자들이 세종시로 천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혜택을 보는 건 당연히 세종시 시민들은 혜택을 보겠죠.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교육, 문화시설이 나아지니까. 근데 그 발표 하나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행정의 수반이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공식화한다면 파급될 문제들이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세종시가 올라가는데 서울은 가격이 떨어지나요? 수도를 옮기니까 서울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까?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한 첫째는 무역정책이라고 하는 단순한 유물론적 교환의 물건에 대한 정책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끌고 갔지만 사고는 엉뚱한 데서 빵 터져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자율이 치솟고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관세 인상이 모두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급등이 미국 달러 채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춰지게 됐고, 이것이 채권론
트레저리 번드 런으로 발생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미국이 통화를 발생할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 8월 달에 디폴트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파산율이 0.7%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나오게 됐다는 게 과거에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의 미스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동맹 외교 정책을 중시했는가, 아니면 미국 단독주의에 또는 미국 예외주의의 기초를 너무 신봉한 거 아니냐, 이거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르니까 내가 나서게 되면 EU도 필요 없고 나토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중국 관계는 계속해서 내가 헤지모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시진핑과 중국의 반응은 가자, 그럼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살골 내지는 헛발질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살골과 헛발질의 귀착점, 마지막 연근은 그 기착점이 어디냐? 달러 패권입니다, 역시.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동맹을 무시하는 외교 정책으로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취임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계속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는 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신뢰관계라든지 자기의 지도력에 상당한 마이너스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문호신이라든지 옛날에 일기 때 있었던 재무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준비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도 과거에 닉슨 대통령 때도 한번 닉슨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라 그래가지고 1972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은행장이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서. 제 기억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 무능하게 비춰지는, 저는 무능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 전문한 사람이 아니고 법률을 전문한 사람이라서 연방준비은행장 제롬 파월이 상당히 약할 거다 그러는데, 저는 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5월까지가 임기거든요. 임기 채운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미 연준이고요. 미 연준은 독립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은행입니다. 근데 폴 그램 의원이라든지 많은 미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연방준비은행장 제롬 파월을 공격하거나 하야를 시키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대공황에 준하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참모들이 검토를 했고요. 검토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검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 해고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가 다시 1000포인트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네 번째입니다. 미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대가 미 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근데 중국을 앞에 놔두고 적전 분열 현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균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내부의 균열은 미 연준뿐만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 장관 여러분 아시죠? 미 국방부 장관 헤센인가요? 헤센 국방부 장관이 육군 중령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국방부 주요 인사 3명을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국방부 내부가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정부에서 해오던 국방부 장관의 임명과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연준 의장에 대한 이런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거나,
그 피임명자의 성향과 성품이 자기의 방향성에 맞는 사람일 경우에 임명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슐츠 전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름 거의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무장관 이름이 누구죠?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스텝들,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크레터리, 비서들의 역할과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종전 내지는 휴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보내요? 세크레터리, 비서를 보내야죠. 그런데 가서 비서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그거는 보고 절차에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된다 안 된다를 또다시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건 비효율적이고 리더십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러죠. 우리 준비되어 있다니까, 미국과 통상협의할. 근데 트럼프의 복심을 보내줘. 트럼프의 복심이 와야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믿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근데 합의를 해놓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어버리잖아. 그럼 누구를 믿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상대가 누구야? 세크레터리가 누구야 도대체?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보시면 내부적인 환경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드리면, 내부 참모들의 부재와 리더십의 부재가 존재하고, 내부 독립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와 간섭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동맹 외교의 방향성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라든지 소통이 전혀 없는,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중국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어진 상황은 중국의 시장을 노리는 미국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미국이 무역 정책과 자본 투자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하라라는 하나의 유인책을, 아까 말씀드린 양계초가 말했듯이 여우 같은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후라이 같은 정책을 써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 못해, 우리가 뭐 바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썼는데 이게 엉뚱하게 불은 어디에 붙었다?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라는 문제에 불이 붙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최종적인 피해가 누구한테 가나요? 미국 시민이죠. 뭐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피해가 안 가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요, 이거예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US 달러 1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가문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난달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은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가 보호하게 되며, 비트고는 현재 은행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대통령 트럼프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위상,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가져왔던 이 위상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드리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곽수정이는 이제 친미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중국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 시진핑이 이제 3년 차잖아요. 이게 3번째잖아요. 4번째를 지금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시진핑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를 할까? 황제다. 강희제, 건영제, 옹정제인가요? 청나라 때 그 3대 황제라고 부리는. 중국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또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중국에서 왕들, 당태종도 있고 수양제도 있고 뭐 진시황도 있고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 유비, 조조, 뭐 송권, 수많은 영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국에서 제일 치는 영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토를 넓힌 사람들입니다. 영토를 넓힌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1년마다 막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쭉 가다가 한 번 나타나고
또 쭉 가다가 한번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이 한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한무제가 한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쭉 오다가 당태종도 한번 나타났고요. 명나라 때는 제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건중제, 강희제, 옹정제가 이렇게 한번 나타났고요. 세 왕이 영토를 넓혔거든요. 청나라 때 원래 영토에는 신강 위구르라든지 저 안남, 베트남 쪽으로는 영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오늘날의 중국 대륙을 그러니까 동북 삼성까지도 포함시킨 게 이 청나라 이 황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중국 인민들이 뭐 편차는 있겠지만 모택동, 그 다음에 또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 쭉 오다가 뭐 주룡기 뭐 이러다가 요즘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상해 갔더니만 사람들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웃기고 앉았다. 상해 가니까 나는 사람만 많더라 그랬죠. 요즘 방송을 보세요. 중국에 상해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후진따오 시절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후진따오가 등소평의 레벨에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래서 후진따오는 한 요 정도 올라갔다가 말아요. 그럼 이제 시진핑 주석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도 모택동 내지는 등소평 반열에 오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대만 침공해서 대만 빼들면. 그래서 CSIS 같은 곳에서 2년 전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나온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황제로 호칭을 불리고 싶어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치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관심도를 어떻게 한다? 밖으로 돌리게 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중국 내부에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모르죠 뭐. 근데 분명한 것은 중국을 방문해 보시면 알아요. 길림성에 가시면 2년 전만 하더라도 위에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연변조선족 자치구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밑에 한문으로 연변조선족 자치구 환니 너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여기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중국어가 위에 올라가고 조선어가, 한국어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또 있어요. 북경을 가시거나 상해를 가시거나 중국 시내의 대도시를 구경하러 다니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옛날에 왜 1960년대 70년대 그런 거 많았거든요. 전봇대에 뭐가 많이 붙어 있었죠. 포스터. 멸공, 방첩, 그죠? 공산주의와 이데올로기 대결이었잖아요. 그런 구호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길거리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 내부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꾸물딱 일어나고 있다. 왜? 2천조 원을 풀었다잖아요. 중국 정부가. 근데 어떻게 돼요? 유동성 함정이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저축률이 50%에 육박을 해요. 돈 안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 호랑이가 살금살금 기어가서 덩치가 큰 코끼리가 지금 밀림에서 나왔는데 얘가 비실비실 걷고 힘이 없는가 싶어서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깨물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나무를 타거나 다른 데 움직이고 있는 동물이, 짐승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여우같이 생긴 짐승이 하나 있고 원숭이같이 생긴 짐승이 있는데 그게 일본이고 그게 또 다른 나라라고, 러시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각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붙고 있는 장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자. 코끼리의 상아도 빼들고 호랑이의 뼈도 뺏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로운 것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비전을 미래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어떤 시점이 되면 아주 교묘하게 효율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대한민국에 좀 등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격에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세종시 시민들은 5억 하던 게 2억 5천으로 반값이 됐는데 그래봤자 이제 3억이 되었고 4억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나 1억 손해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양극화? 다극화의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다극화와 양극화의 문제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국론 분열로 이어집니다.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도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자기 입맛에 맞는 정부만 좋아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는 무조건 비토하고 탄핵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지지자들이겠죠. 각 주마다 반 트럼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미국이 중국에게 향하는 그 창 끝에 어떤 무기들이 달려있고 어떤 독들이 발려있고 중국은 그 독을 어떻게 해서 해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미래적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 달러화의 위상이 만약에 허물어진다면 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야? 다른 대안이 뭘까? 그 대안을 찾고 있는 게 금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 2030년까지 금값이 바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3,200달러, 400달러, 3,600달러, 이제 4,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산들도 미국 달러화가 안정이 되고 다시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과 합의를 봐서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금값은 일순간에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채권 가격은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원할 테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미국 채권이잖아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팅, 물밑에서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 유튜브에서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을 때 관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면 0% 금리로 적어도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해줄 수는 있는 정도의 눈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미래 비전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친미파도 아니고 친중파도 아니고 친대한민국파다. 제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전략,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어서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사회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